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6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미생물 유전학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벌써 6주차가 됐고 아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예정에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 온라인 시험 보는 시간에 입장하셔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1학기 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똑같은 방식일 거니까요. 그렇게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미생물 유전학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지의 사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책의 154쪽에 미생물 뉴스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12명의 손자를 둔 70세 할아버지 마르셀 뒤부아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지난주에 받았던 대변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주는 메이오 병원 의사의 전화였다. 마르셀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꺼려해서 자꾸 검사를 미뤘기 때문에 주치의는 아직 실험 단계이나 비침습적인 대장암 검사를 권했던 것이다. 대변 DNA 검사는 대변에 들어있는 대장벽의 세포를 검사한다. 이들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여 암세포로 전이되기 이전의 용종 또는 악성종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마르셀은 다음날 오후에 의사를 만나기로 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마르셀과 부인 제니스에게 대변 DNA에서 톱니형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용종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대장벽과 거의 같은 색이어서 대장 내신경으로 발견하기는 대체로 어려운 종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대변에서 DNA 검사를 통해서 암이 걸렸는지 유무를 검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 또한 에임스 검사를 통해서 화학 물질의 유전 독성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검사법이 이제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살모넬라 히스도레메리 균주를 포도당 최소 배지가 들어있는 한천 평판 배지에 도마를 한 후에 방향족 아민류인 2아미노플로린을 적신 작은 원반 종이를 배지 위에 올려놓고 히스 돌연변이체에서 다시 역돌연변이가 일어난 살모넬라 균주가 자라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험 결과는 화학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며 따라서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EAF 그러니까 이아미노플로린은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되며 이는 EAF가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훨씬 더 독성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EAF가 소화되는 동안에 일어난 효소와의 작용이나 장내 미생물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EAF 자체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암시했고 식습관의 차이로 장내 세균의 종류가 조금만 변화해도 세균의 대사활동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마르셀이 대변 DNA를 통해서 톱니형 직장 용종을 발견함으로써 너무 늦기 전에 직장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용종으로 자란 조직을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었으며 마르셀은 화학요법을 받아 대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네, 이렇게 미생물 뉴스가 나왔네요. 네, 유전물질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유전자는 무엇인지, 유전자가 어떻게 정보를 운반하고 그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고 유전자가 어떻게 복제되는지 연구하는 것이고요. 유전자는 보통 단백질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산물을 부호하는 DNA 구간입니다. 염색체, 물리적으로 유전물질을 담고 있는 DNA를 포함하는 구조, 염색체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유전체는 세포 내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를 나타냅니다. 네,
그림 6-1번의 DNA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NA는 세포에서 유전물질을 저장하는 이중가닥의 분자이고요. 니클레오티드는 질소를 함유한 염기와 오탄당, 인산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형된 당과 인산기가 이중나선 뼈대를 구성을 하고요. 이중나선 사다리에 가로대는 질소 함유 염기로 만들어집니다. 질소 함유 염기의 상부적인 짝짓기는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 사이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DNA 구조와 기능이 친숙해야지만 유전학과 유전자 제조업 기술, 항생제 내성과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데닌 뉴클레오티드, 티민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되어 있고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당과 인산, 뼈대 한 가닥의 당과 인산 뼈대는 다른 가닥의 뼈대를 비교해서 거꾸로 혹은 역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유전형과 표현형입니다. 유전형과 표현형. 유전체학은 유전체에 대한 분자적 수준에서의 연구를 얘기하고요. 유전형은 지노타입은 개체의 유전적 구성, 그리고 표현형, 피노타입은 유전자가 발현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DNA와 염색체인데요. 뉴클레오티드 중합체,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그리고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데옥시리보스 인산기가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슬은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시토신과 구아닌 사이에 수소결합을 통해서 이중나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사슬은 각각 역평행, 역평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2번은 대장균이 나와 있는데요. 대장균의 DNA는 460만 염기쌍 정도로 그 길이가 약 1mm인데 이는 전체 대장균 세포의 1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색체는 세포 전체 부피의 대략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DNA가 초나선 형태로 심하게 꼬여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체는 유전자의 끝과 끝이 연달아 이루어진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짧은 직렬 방법, Short Handle Repeat, STR이라고 하는데 이라 불리는 비번역 지역은 대장균 유전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전체에 존재하고 STR 서열은 2개에서 5개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형태이고 이와 같은 서열은 DNA 지문 분석, DNA 핑거프린팅에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진은 템으로 대장균을 찍은 사진이고요. 자, 다음에는 6-3번의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DNA 복제를 통해서 유전 정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6-3번에서 보는 것처럼 세포에서 DNA는 세포 분열 직전에 복제돼서 각각의 자손세포는 부모와 동일한 염색체를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대사가 진행되는 각각의 세포 안에서 DNA 분자가 담겨있는 유전 정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이 과정에서 DNA 유전 정보는 메신저 RNA로 전사된 다음에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포가 있고 모세포에서 이제 발현, 제조와 복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발현은 유전 정보는 세포의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사와 번역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포의 대사와 성장에 이용을 하고요. 제조업, 유전 정보는 동일한 세대의 세포 사이에서 전달이 될 수 있고 서로 조합된 유전자가 이렇게 제조업 세포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조업이 된 거죠. 복제, 유전 정보는 다음 세대로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딸 세포가 다음 세대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죠. 그 다음에 DNA 복제입니다. DNA 복제 과정에서 하나의 어버이 이중 나선 DNA는
DNA 분자는 두 개의 동일한 자손 분자로 전환이 되고요. DNA 분자에서 질소 함유 염기 서열의 상부적인 구조는 DNA 복제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중나선 DNA 두 가닥이 서로 상부적인 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닥은 다른 가닥이 만들어질 때 주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4번 그림에 보면요. 여기가 이제 복제 분기점인데 복제 효소의 작용으로 짝을 이루는 뉴클레오티드 사이에 약한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DNA 이중 나선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은 새로운 상부적인 뉴클레오티드와 어버이 DNA 주형 가닥에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염기쌍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새로 합성되는 딸가닥 각각에서 연달아 있는 뉴클레오티드 사이에서 당과 인상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DNA 복제 과정을 잘 이해하려면 DNA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두 개의 DNA 가닥이 이중나선을 형성할 때 각각의 가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짝을 이룬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각 뉴클레오티드에서 5탄당을 이루는 탄소 분자는 1'이랑 1'에서 5'까지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각 짝을 이루는 염기 옆에 위치하는 당 구조는 한 가닥에서는 위를 향해 있고 다른 가닥에서는 반대로 아래를 향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3' 탄소에 수상기가 결합되어 있는 말단을 DNA 가닥의 3' 말단이라고 부르고 5' 탄소에 인상기가 붙어 있는 끝을 DNA 가닥의 5' 말단이라고 합니다. 두 가닥이 제대로 만나서 이중나선을 형성할 때 한 가닥을 기준으로 5'에서 3' 방향을 따라 가보면 상대 가닥의 5'에서 3' 쪽 방향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5'이고 3'인데 DNA 이중나선을 이루는 각각의 가닥은 역병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3말단, 3', 5' 말단 서로가 상부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닥의 당 인상 골격은 다른 가닥을 기준으로 볼 때 반대 방향을 향한다. 이 책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6-1번 표는요. DNA가 복제되려면 세포의 여러 단백질이 특정한 순서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표에 나오는 것처럼 DNA 복제와 다른 세포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DNA 자일레이즈, DNA 라이게이즈 연결효소, DNA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즈, 중간 분해효소 엔도뉴클레이즈, 그리고 말단 분해효소 엑소뉴클레이즈, 헬리케이즈, 메틸레이즈, 그리고 포톨라이에이즈, 그리고 라이보자인, 리보자인, 그리고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 RNA 프라이메이즈, snRNP, 그리고 위상 이성질화 효소, 그리고 전위효소 트랜스포세이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6-5번인데요. 네, DNA 복제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실제로 뉴클레오시드 3인산의 형태인 뉴클레오티드에서 공급이 되고요. ATP와 DNA에 합성되는 아데닌 뉴클레오티드는 당 성분만 다를 뿐이고요. 데옥칠리보스는 DNA 합성에 사용되는 뉴클레오시드에 포함된 당 분자이며 리보스를 포함하는 뉴클레오시드 3인산은 DNA 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두 개의 인상기가 제거되면서 합성되고 있는 DNA에 뉴클레오티드가 첨가가 되고요. 그래서 뉴클레오티드가 분해되는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출 반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DNA 가닥이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6-6번은 DNA 복제 분기점
대해서 나오는데요. 1번은 효소들이 DNA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의 어버이 가닥을 푸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이 단백질 풀어진 어버이 DNA 결합해서 풀린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선도가닥이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계속 이제 합성이 되고요. 여기 네 번째 여기는 자연가닥은 프라이메이즈에 의해서 불연속적으로 합성이 되고, 프라이메이즈는 짧은 RNA 프라이머를 합성하고 DNA 중합효소가 작용하여 프라이머를 연장합니다. 그리고 DNA 중합효소가 RNA 프라이머를 분해하면서 이를 DNA로 대체하게 하고요. 그리고 DNA 연결 효소가 지연 가닥의 불연속적인 절편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6-7번 세균 DNA 복제인데요. 이게 이제 셈으로 전자염유격으로 찍은 거고요. 복제 중인 DNA 염색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7번의 B번인데요. 원형 세균 DNA 분자의 양방향성 복제 과정, 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DNA가 복제될 때 두 개의 복제 분기점은 복제 원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균 염색체는 닫힌 원형이므로 복제 분기점은 복제가 종결되면서 결국 합쳐지게 됩니다. 서로 얽혀있는 두 개의 고리는 위상 이성질환 효소의 작용으로 서로 분리가 되어야 하고요. 세균의 원형질망법과 복제 원점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사입니다. DNA는 전사되어 RNA를 합성하는데 메신저 RNA, tRNA, rRNA가 있습니다.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 V에 결합하면서 전사가 시작되고요. 전사는 5'에서 3'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세 과정은 전사 종결자 터미네이터 V에 도달이 되면 종결이 됩니다. 자, 6-8번은 전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DNA가 메신저 RNA를 만들고 이 메신저 RNA가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RNA 결합된 RNA 중합 효소에 대해서 AFM 사진이 나와 있고요.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유전자가 시작된 위치의 DNA 이중 나선 가닥을 풀게 되고, 그리고 RNA는 DNA 주연 가닥의 뉴클레오티드 염계 서열에 따라서 이에 상부적인 유리 뉴클레오티드를 연결하면서 합성한다. 세 번째, RNA 합성 위치는 DNA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요. 전사된 DNA는 다시 이중 나선을 형성을 합니다. 전사기구가 전사 종결자에 다다르면 RNA와 RNA 중합효소가 방출되고 DNA 이중 나선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번역인데요. mRNA는 코돈은 3개의 뉴클레오티드 모음인데 코돈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mRNA 번역은 시작 코돈 AUG를 만나면 시작이 되고, 번역은 종결 코돈 UAA, UAG, UGA를 만나면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 부호가 나오는데 mRNA는 64개의 센스 코돈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고요. 유전 부호는 중복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tRNA는 안티코돈이라는 상부적인 염기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림 6-9번 유전 부호표입니다. mRNA 코돈을 이루는 3개의 뉴클레오티드 각각에서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가 표기되어 있고요. 3개의 뉴클레오티드 각각 모음은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며 이들 아미노산은 세 글자 약어로 표기되었습니다. AUG 코드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지정하는데 이는 또한 단백질 합성을
합성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종결이라고 표기된 코드는 단백질 합성이 끝나는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UAA나 UAG, UGA는 종결이 되겠고 여기서 AUG 여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역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162쪽을 같이 보시면 번역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역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두 개의 리보솜 소단이 UAC 안티코던을 지니는 tRNA, 번역된 mRNA 분자 및 몇몇 부가적인 단백질 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게시코던인 AUG를 적당한 위치로 오도록 해서 번역을 시작을 하고요. 리보솜이 처음 두 개의 아미노산을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하면 첫 번째 tRNA가 리보솜을 빠져나갑니다. 이후 리보솜은 mRNA의 다음 코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코돈에 상응하는 아미노산이 하나씩 일렬로 정렬되고 그 사이에서 펩티드 결합이 형성됨으로써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지고요. 폴리펩티드 사슬의 합성이 끝나면 리보솜은 두 개의 소단위로 분리되고 mRNA와 새로 합성된 폴리펩티드 또한 방출이 됩니다. 리보솜, rRNA, tRNA 등은 다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림을 보면요, 번역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리보솜은 큰 소단위, 작은 소단위가 있고요. AUG 시작 지점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조립된 리보솜에서 첫 번째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tRNA가 mRNA의 게시코돈과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첫 번째 tRNA가 위치하는 자리를 P 자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tRNA가 리보솜 근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mRNA의 두 번째 코돈이 두 번째 아미노산을 지니는 tRNA와 A 자리에서 결합이 A절에서 짝을 이루고요. 첫 번째 아미노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다이펩타이드는 P 자리에 위치한 tRNA에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보솜이 rRNA 분자를 따라서 이동하여 두 번째 tRNA가 P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요. 다음 번역될 코드는 다시 A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tRNA는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미노산이 세 번째 아미노산과 또 다른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면서 첫 번째 tRNA가 이 자리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리보솜이 mRNA를 따라 이동하면서 새로운 아미노산이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폴리펩타이드에 부가가 됩니다. 그리고 리보솜이 종결 코드에 이르면 폴리펩타이드가 방출이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tRNA가 방출되면서 리보솜이 분리되고 방출된 폴리펩티드는 새로운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자, 6-11번은 세균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전사와 번역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위쪽은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그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게 밑에 나오는 전사와 번역이 되는 그림 중에 mRNA, 리보솜, 폴리펩티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는 게 나옵니다. 우선 리보솜은 mRNA 상에서 5'에서 3'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리보솜이 mRNA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은 게시코던에 의해서 노출이 되게 되고 게시코던이 노출이 되고 노출된 게시코던에는 또 다른 리보솜이 결합해서 다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mRNA는 대개 여러 개의 리보솜이 부착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모네세포에서는 mRNA 전사가 끝나기 전에 mRNA 번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고요. mRNA가 세포질에서 생성되므로 mRNA 게시코돈을 리보솜이 결합할 수 있으며 완전한 mRNA 분자가 합성되기 전에 번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12번은 진핵세포에서의 RNA 가공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진핵세포에서도 혈관에서 당연히 이제 전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따라서 mRNA가 완전하게 합성되고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이동해야 번역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NA는 핵을 떠나기 전에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을 부화하는 유전자 부위 사이사이에 비부화된 RNA 서열이 끼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핵세포 유전자는 단백질로 발현되는 DNA 서열인 엑손과 단백질을 부화하지 않으면서 끼어 들어간 V라고 볼 수 있는 인트론으로 나눠지는데요. RNA 중화표소는 인트론 서열이 포함된 RNA 전사물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snRNP라는 복합체가 인트론을 제거해서 엑손을 연결하며 이때 인트론은 스스로를 제거하는 과정을 촉매하는 리보자임을 작용하게 됩니다. DNA에서 엑손과 인트론 부분이 RNA를 전사해서 RNA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서 필요없는 인트론 부분을 제거하게 되고 이때 RNA snRNP 복합체에 의해서 필요없는 인트론 부분이 제거되고 필요한 부분의 엑손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mRNA로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항시 발현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항시 발현 유전자는 항상 고정된 비율로 발현을 하는 거고요. 다른 유전자는 필요할 때만 발현이 됩니다. 유도형 유전자, 억제형 유전자, 그리고 이와 억제가 있습니다. 네, 그림 6-13은 유도형 오페론 그림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오페론이라고 하는 모델은 유도와 억제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도형 오페론은 저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적당 흡수에 필요한 세 종류의 효소 유전자는 세균 염색체에 나란히 위치하며 함께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유전자는 해당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므로 구조 유전자라 불리며 그 주변에 DNA에 존재하는 조절 부위와 구별이 됩니다. 배양에게 적당히 유입되면 구조 유전자가 모두 신속히 그리고 동시에 전사되고 번역이 됩니다. 이와 같이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을 보고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당 오페론의 조절 부위는 두 종류의 짧은 DNA 부위가 존재를 하고요. 그 중 하나는 프로모터로 RNA 중합 효소가 전사를 시작하는 DNA 부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퍼레이터로 구조 유전자의 전사를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신호를 보내는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와 프로모터 그리고 이들이 조절하는 구조 유전자들 오페론이라는 단위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 오페론은 저당 구조 유전자와 이들 바로 앞에 존재하는 조절 부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절 유전자 그리고 방금 말한 프로모터 오퍼레이터 여기가 이제 조절 부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구조 유전자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억제자가 활성화되면 오페론의 발현이 억제가 되는데요.
억제자 단백질, 이것은 I 유전자라 불리는 조절 유전자에서 합성이 되며 유도형 오페론은 억제형 오페론의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 오페론은 유도용 오페론이고 저당이 없으면 억제자가 오퍼레이터 자리에 결합해서 전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저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억제자가 오퍼레이터 대신에 저당 대사물질에 결합이 되고 이런 상태가 돼야지 바로 저당 분해 요소 유전자들이 전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억제자 단백질이 오퍼레이터에 결합을 해서 오페론의 전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억제자가 비활성화되면 오페론이 다시 발현이 하게 됩니다. 유도물질인 알로락토스가 억제자 단백질에 결합을 하면 억제자가 비활성화되어서 더 이상 전사를 막지 못하게 되고 그때 이제 구조 유전자들이 전사돼서 결과적으로 저당 분해에 필요한 효소들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6-14번에 나오는 억제형 오페론은 오페론 구조는 프로모터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리고 단백질 구조 유전자 부하는 구조 유전자 그리고 조절 유전자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는데 억제자의 활성이 없어서 오페론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억제자 단백질의 활성이 없기 때문에 전사 번역이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 트랩토판이 이제 합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억제자가 활성화가 되면 오페론이 발현이 억제가 됩니다. 보조 억제자인 트립토판이 억제자 단백질에 결합을 하면은 억제자가 활성화되어서 오퍼레이터에 결합해서 오페론의 전사를 막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립토판 이제 합성이 억제형 오페론이 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트립토판이 충분하면 트립토판이 보조 억제자로 작용을 해서 억제자 단백질의 결합을 하게 되고 억제자 단백질은 트립토판과 결합한 후에 오퍼레이터에 결합하여 트립토판 합성 효소 유전자의 합성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15번인데요. 포도당과 젖당이 포함된 배양액에서의 대장균 성장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대장균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포도당과 젖당이 모두 포함된 배양액에서는 세균이 자라면 세균은 포도당을 먼저 사용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당이 모두 이제 고갈되면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젖당을 이용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 동안에 세포 내에서는 사이클릭 AMP 농도가 높아져서 젖당 오페론이 전사가 되고 더 많은 젖당이 세포 안으로 수송되며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합성이 돼서 젖당을 분해하게 됩니다. 네, 이래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6-16은 락오페론의 양성조절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나와 있는 건데요. 젖당이 있고 포도당이 거의 없을 때 사이클릭 AMP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거의 없으면 사이클릭 AMP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캡이라고 하는 이화 촉진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활성이 없는 이화 촉진 단백질 캡에 사이클릭 AMP가 결합을 하게 되면 캡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된 캡이 그 프로모터 리전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되어 이렇게 전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젖당 오페론이 젖당 분해에 필요한 mRNA를 대량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젖당과 포도당이 함께 있을 때는
사이클릭 AMP 수준이 이제 낮아서 캡에 결합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이 존재하면 사이클릭 AMP가 거의 없어서 캡에 사이클릭 AMP가 결합하지 못해서 전사를 촉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림 6-17번은 마이크로 RNA에 의한 활성 조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사 이후에 단백질 합성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대략 22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이크로 RNA라고 불리는 단일 가닥 RNA가 진핵세포에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서 발생 과정에 만들어진 마이크로 RNA는 서로 다른 세포에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요. 심장세포와 피부세포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발생 과정에서 각각의 세포 종류에 따라 다른 마이크로 RNA 조절을 받음으로써 각각의 기관에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균에서도 이와 비슷한 짧은 RNA 분자에 의해서 세포가 낮은 온도와 산화에 의한 손상과 같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자신과 상부적인 mRNA와 짝을 이뤄서 이중나선 RNA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이중나선 RNA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해당 mRNA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돌연변이인데요. 유전 물질의 변화가 이제 생긴 것이고, 돌연변이는 영에 없거나 유익하거나 혹은 해롭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연변이 유발원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되겠고, 자연 발생 돌연변이는 돌연변이 유발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를 말합니다. 돌연변이 유행에는 염기, 치환, 점 돌연변이가 있고요. 하나의 뉴클레오티드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게 되겠고요. 자, 6-17번에 염기 치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DNA가 복제되는 동안에 티민이 실수로 구안인의 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잘못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음번에 복제가 될 때 아데닌이 아닌 티민과 이제 짝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원래의 GC 염기쌍이 AT 염기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DNA가 mRNA로 발현이 되면서, 이와 같이 치환된 DNA가 mRNA가 전사될 때 새로운 코돈이 형성이 되고, 이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다른 아미노산이 삽입이 됩니다. 그 결과 시토신이 타이로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자손 DNA가 원래대로라면 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티로신이 타이로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점도련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센스 돌연변이가 있는데, 염기치환이 아미노산 치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림 6-19번인데요.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서열에 영향을 주는 돌연변이의 종류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스센스 돌연변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미스센스 돌연변이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적인 DNA 분자는 DNA 주연 가닥에서 전사를 통해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염기치환이 단백질을 부호하는 구조 유전자 내에서 일어나면 해당 유전자에서 전사가 된 mRNA가 그 위치에 변화된 염기를 가지게 되고, 돌연변이 염기를 지닌 mRNA가 단백질로 전사될 때 돌연변이 염기는 단백질 산물에 변화된 아미노산의 삽입을 초래하게 되는데, 염기 치환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치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미스센스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종결 돌연변이가 있는데요. 염기 치환에 의해서 종결 코돈이 형성이 되는 돌연변이를 말합니다. 네, 6-19 여기에서 나오는데 종결 돌연변이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DNA 분자는 종결 스탑 코돈이 이쪽에 있다면 갑자기 잘못된 돌연변이에 의해서 종결 코돈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돌연변이를 종결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틀 이동 돌연변이, 한 개 이상의 뉴클레오티드 쌍이 삽입 또는 결실되는 돌연변이를 말합니다. 자, 여기 6-19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정상적인 DNA와 달리 틀 이동이 일어난 돌연변이는 몇 개의 뉴클레오티드 쌍이 삽입되거나 결실되면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아미노산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틀 이동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틀이 바뀌게 돼서 돌연변이 유전자에는 활성이 없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제 종결 코돈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위로 아미노산이 서열을 바뀐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돌연변이 유발원으로 화학적 돌연변이 유발원이 있고요.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원이 있는데, 우선 화학적 돌연변이 유발원으로는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아질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뉴클레오시드 유사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6-20번에 의해서 20번 그림을 먼저 보면요. 뉴클레오티드의 산화는 돌연변이를 유발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질산은 돌연변이 유발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아데노신 뉴클레오티드는 정상적으로 티민과 오라실 뉴클레오시드의 산소와 수소 원자와 수소 결합을 함으로써 짝을 이룰 수 있는데요. 산화된 아데닌은 시토신 뉴클레오티드의 수소 및 질소 원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아데닌은 티민 대신에 시토신과 짝을 이루고요. 그러면 이제 변형된 DNA가 복제가 되고 이것이 자손에 유전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제 자손 DN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21번은 질소 함유 염기가 지원된 유사 뉴클레오시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화학적 돌연변이 유발원으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가 이제 있는데요. 얘들 분자는 정상적인 질소 함유 염기와 구조는 매우 비슷하지만 염기성을 형성하는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아미노퓨린은 아데닌 대신에 DNA에 삽입될 수 있으나 시토신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AT 염기쌍이 GC 염기쌍으로 바뀌게 되고요. 5브로모우라실은 세포 효소가 티민으로 잘못 인식하여 티민 자리에 삽입하지만 시토신과 짝을 이룸으로써 다음번 복제에서 AT 염기에서는 GC 염기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5브로모우라실은 항암제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사선이 되겠는데요. 방사선은 여러 가지로 이제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돌연변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오나 방사선은 X선과 감마선은 당인산 골격 및 뉴클레오티드와 반응하는 이온 생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UV는 티민 일양체 형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돌연변이 발생 빈도입니다. 돌연 변이율은 하나의 유전자가 한 번 분열하는 동안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돌연변이는 자연 발생 돌연변이가 있고요. 자연 발생 돌연변이 발생률은 10의 9승 염기쌍이 복제될 때 하나의 염기가 잘못되거나 유전자가 10의 6승 번 복제될 때마다 한 번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돌연변이는 굉장히 낮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죠. 돌연변이 유발원이 존재하게 되면 유전자가 복제될 때마다 돌연변이 발생률이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6-22번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자외선에 의한 티민 일양체 형성과 수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햇빛에 있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외선에 노출되면 인접한 티민 사이에서 교차 결합이 일어나서 티민 일양체가 형성이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염기쌍 형성 구조가 이제 교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분해 효소가 DNA를 잘라낸 다음 손상된 DNA 일부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DNA 중합 효소가 온전한 가닥을 주형으로 새로운 DNA를 합성해서 캡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DNA 연골 효소가 원래의 DNA와 새로 합성된 DNA 사이 틈을 연결하게 됩니다. 수선 부분에서는 광분해 효소가 있는데요. 광분해 효소는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과실광선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티민 일양체를 원래의 상태로 이제 되돌려 놓는 것이죠. 티민 일양체를 분리해서 수선하게 되는 거고요. 뉴클레오티드 절제 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에 의한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DNA의 부분적인 손상도 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체 검출이 되겠는데요. 돌연변이체 검출은 양성 선택, 돌연변이 세포만 남겨서 자라게 하는 것이고, 음성 선택, 돌연변이 세포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평판 복제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6-23번의 복제 평판법입니다. 멸균된 벨벳 표면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멸균된 벨벳을 이용해서 원판 접시 플레이트에 자라고 있는 콜로니들을 찍어냅니다. 이 플레이트에는 히스티딘을 포함한 배지가 담긴 원판 플레이트가 있고요. 이렇게 찍어낸 다음에 벨벳에 찍힌 콜로니들을 새로운 배양 접시에 이제 찍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왼쪽은 히스티딘이 있는 배지가 담긴 배양 접시고 오른쪽에는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가 담긴 배양 접시에 콜로니를 찍습니다. 그리고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양 접시에 자란 콜로니들을 비교를 하는데요. 히스티딘이 포함된 배지에서 자랐으나 히스티딘이 있는 거에는 자라고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에서는 자라지 못한 콜로니가 히스티딘 영양요구성 돌연변이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복제 평판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발암물질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되는데요. 이런 발암물질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선별 방법 중에 하나인 에임스 검사법이 있는데요. 이 에임스 검사법은 세균을 이용해서 종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네, 에임스 검사는 돌연변이 세균을 돌연변이 유발 물질에 노출시킨 다음에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원래 세균이 가지고 있던 돌연변이 효과가
되돌려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돌연변이에 의해서 원래의 돌연변이 효과가 되돌려지는 과정을 역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임스 검사에서 사용되는 돌연변이 표현형은 살모넬라균의 히스티딘 영양 요구성으로 돌연변이 유발 물질을 처리한 다음에 히스티딘 영양 요구성 균주가 히스티딘을 합성할 수 있는 히스 균주로 역돌연변이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실험군에 돌연변이 유발 의심물질하고 쥐의 간 추출물을 히스티딘 요구성 살모넬라 배양균에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에 배양을 하고요. 그리고 돌연변이 유발 의심물질이 없는 이제 요 시험관, 요게 이제 대조군이 되겠고요. 같이 히스테리 없는 히스테리 없는 배지에 배양을 해보고요. 여기에는 이제 역돌연변을 치는 콜로니들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많이 자랐고, 이제 조금, 대조군에는 조금 자랐죠. 대조군 배양 접시에는 자연 발생한 소수의 히스테딘 합성 역돌연변이체만 자라고요. 실험군 배양 접시에는 검사 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잠재적인 발암 물질이 되는 경우에만 히스테딘 합성 돌연변이체의 수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유전자 전달과 재조합입니다. 유전자 재조합은 두 분자의 DNA 사이에 유전자가 서로 맞교환되어 염색체 상의 새로운 유전자의 조합을 이루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직 유전자 전달은 생식 과정을 통해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요. 수평 유전자 전달은 같은 세대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전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분자의 DNA 사이에 유전자의 서로 맞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교차라고 하는데 교차 두 염색체에 잘라지고 다시 연결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림 6-25 교차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DNA가 수용세포 안에서 나란히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여 DNA의 틈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공여 DNA와 수용체 염색체의 상부적인 염기가 짝을 이루어서 나란히 배열이 되게 되고요. 서로 유사한 서열의 길이는 수천 염기쌍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렉A 단백질이 이 두 가닥의 연결을 촉매하게 되고 그러면 수용세포의 염색체 일부가 새로운 DNA 서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닥 사이의 상부적인 염기쌍의 형성은 DNA 중합 효소와 연결 효소에 의해 마무리가 되고요. 공여 DNA는 분해될 것이며 수용세포는 이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유전자를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림 6-26에 나온 유전적 형질 전환을 증명한 그리피스의 실험입니다. 네, 요거는 책에서 1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전적 형질 전환을 증명한 그리피스의 실험. 여기 A번 그림을 우선 보면은 살아있는 현막 형성 세균은 폐렴을 일으켜서 실험이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현막 세균을 쥐에 주사하면 쥐가 죽게 되고 죽은 쥐에서 현막을 형성한 세균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B번에 보면은 현막이 없는 세균은 숙주가 식세포 작용을 통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쥐는 병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번과 다르게 현막이 없는 균을 이제 쥐에 주사를 하면 쥐는 죽지 않고 살아 있고요. 그래서 쥐에서 소수의 현막이 없는 세균이 분리가 되고 쥐의 식세포가 현막이 없는 세균을 이제 파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은 현막이 있는 세균을 열 처리해서 사멸시키면 폐렴을 또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현막이 있더라도 세균에 열을 가해서 균을 죽인 것을 쥐에 주사했다면 쥐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균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D번은 현막이 없는 세균이 성장하는 배양에게 현막이 있는 세균을 열처리해서 사멸시킨 다음에 섞어주면은 쥐는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되고요. 성장하고 있는 현막이 없는 비독성 세균이 죽은 현막 세균에 의해 형질이 바뀌어서 현막을 형성하는 능력을 얻고 따라서 질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실험을 통해서 형질 전환에 필요한 인자가 DNA라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막을 형성하지 못하는 세균에 현막을 형성하는 세균 멸처리한 그 세균을 섞어주면은 현막을 형성하지 못했던 세균이 이제 현막을 형성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지에다가 키워봤더니 현막을 형성하지 못했던 세균인데 현막을 형성하는 세균이 자라더라. 그래서 이것은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게 되겠습니다. 27번은 세균의 유전자 형질 전환 과정입니다. 왼쪽에는 공여세포에서 방출된 DNA 조각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수용세포가 있습니다. 수용세포에는 대문자 ABCD 염색체 DNA가 있고요. 수용세포가 공여 DNA를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공여 DNA가 수용세포 염색체의 유사한 염기 서열과 나란히 배열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공여 DNA와 수용세포 DNA 사이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조합되지 않은 DNA의 분해들이 왼쪽에 이렇게 떠다니게 되고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형질 전환된 세포가 수용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세균의 접합인데요. 접합은 유전 물질이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전달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접합은 일종의 플라스미드에 의해 매개가 되고요. 플라스미드는 원형 DNA 조각으로 세포의 염색체와는 별도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나 플라스미드에 있는 유전자는 세포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균의 염색체와 구별이 됩니다. 그림 6-28 세균의 접합이라고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A번은 성선무 공여세포에서 돌출된 구조로 수용세포에부터 두 세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람 양성 세균은 끈적거리는 표면 분자를 생성해서 세포가 서로 직접 접촉하게 하고 접합 과정에 플라스미드는 단일 가닥의 사본을 수용세포로 이동시키고 수용세포에서 이의 상부적인 가닥이 합성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장균의 접합이 나오는데요. 대장균은 A번에서 보는 것처럼 F인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F인자는 접합 과정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되는 것이 최초로 관찰된 플라스미드입니다. 그래서 F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여세포, 그렇지 않은 것은 수용세포라고 보면 되겠고요. F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 공여세포가 수용세포에게 F인자의 복제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세포가
공여세포처럼 F인자를 가지게 되고요. F인자가 이제 염색체 사이에 특정한 위치에서 재조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염색체 안으로 F인자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F인자가 세포 염색체로 삽입이 되면 재조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HFR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HF 공여세포에서 염색체 일부가 복제가 되고 전달이 되면 수용세포에서 HFR 염색체 조각과 F 염색체 사이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되고 재조합형 F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30번에는 대장균 염색체 유전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책은 181쪽이고요. 원 안의 숫자는 두 세포 사이에서 접합이 일어날 때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유전자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색칠된 상자 속의 숫자는 염기쌍의 개수이고요. 다음은 세균의 형질 도입인데요. 세균 사이에서 유전자가 전달되는 세 번째 방식은 형질 도입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 DNA는 공여세포에서 수용세포로 박테리오파지 또는 파지라고 하는 세균 바이러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림 6-31은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형질 도입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파지가 공여 세균 세포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파지의 DNA와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세균의 염색체가 잘게 쪼개지게 되고요. 그리고 파지 입자가 조립되면서 때로 세균의 DNA가 파지 껍질 안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공여세포가 분해되면서 일부 세균 DNA가 들어있는 파지 입자들이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세균 DNA를 지닌 파지가 새로운 숙주세포, 즉 수용세포를 감염시키게 되고요. 재조합이 일어나 공양세포와 수용세포와 수용세포와는 서로 다른 재조합세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플라스미드와 전이인자에서 플라스미드인데요. 플라스미드는 스스로 복제 가능하며 유전자를 지닌 원형 DNA 조각으로 대략 세균 염색체의 1에서 5% 정도 크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플라스미드는 대체로 세균에서 발견되지만 제빵 효모와 같은 일부 진핵 미생물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F인자는 성선목 유전자와 다른 세포로 플라스미드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를 지니는 접합 플라스미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플라스미드는 드물게 존재하는 당이나 탄화수소의 대사를 촉매하는 효소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인자 R벡터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림 6-33번 R인자 플라스미드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대장균 세포에서 분리한 플라스미드고요. 모식도로 나타낸 R인자가 이제 나타나 있고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RTF는 플라스미드의 복제와 접합 때 수용세포로 플라스미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내성 결정자 부분에는 네 종류의 서로 다른 항생제와 수은의 내성을 지닌 유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포나마이드 내성 유전자, 스트랩토마이신 내성 유전자, 클로람페니콜 내성 유전자,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내성 유전자 이렇게 서로 다른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고요. 수은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번은 대장균에서 추출한 플라스미드를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본 것이고요. 자, 전이인자가 있는데요. DNA 분자의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DNA 조각을 말합니다. DNA를 자르고 다시 이어주는 전이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복합 전이인자는 다른 유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6-33번은 전위인자와 삽입인데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간단한 전위인자의 형태인 삽입 서열 IS라고 하는데, 삽입 서열에는 전위 과정을 촉매하는 전위 효소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위 효소 유전자의 양쪽에는 전위 과정이 필요한 인식 자리가 역반복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IS1은 삽입 서열 가운데 하나로 이 그림에는 역반복 서열을 약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위 효소가 DNA를 잘라서 양쪽에 점착성 말단을 남기게 되고요. 여기에 복합 전위 윈자는 전위 효소 유전자와 함께 다른 유전자를 포함하는데,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TM5는 카나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내성 유전자 양쪽에 삽입 서열인 IS1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위인자와 표적 DNA의 점착성 말단이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R100 플라스미드의 전위인자 TM5가 삽입되는 과정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와 진화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세포의 내부 조절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유전자 활성이 조절되고, 또한 어떻게 유전자가 돌연변이와 전자, 재주업 등의 과정에 의해 변하고 재배열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모두 자손세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요. 다양성은 진화의 재료이고, 자연선택은 진화의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연선택은 다양한 집단이 특정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하고요.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은 오랜 진화의 역사가 가져다준 결과물입니다. 미생물은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계속 변화시키며 서로 다른 서식처에서 적응력을 확보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여기까지 보았고요. 중간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 개요하고 학습 질문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